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오늘도 신도님 그리고 스펑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씩씩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워낙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까지 뭐 조금 저조한 음성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실 것 같아서 좀 씩씩하게 진행하고 여러분 힘든 시간에 들어와 있고요. 조금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반등할 만한 요소 뉴스들이 나와야 되니까 조금 힘내시고 오늘 하루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잊고 지나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펑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 고수 스펑키입니다. 오늘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런저런 좀 일들이 많이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고 되게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롤러코스터가 시작한 것 같은데요. 다들 안전벨트 꽉 조여 매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가요. 25일 새벽 3시 40분경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1시간 만에 1,000만 원대 미만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약 11% 하락을 해버린 건데요. 이에 대해서 각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오늘 코인 하이라이트에서는 신두님과 스펑키님과 함께 하나하나 둘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그 하락에 대해서 백제 오픈발이 없었다. 지난 5월부터 사실 팩트는 호재다라고 누차 여러분들이 말하고 계셨었는데 벡터 오픈발이 어느 정도였길래 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벡트가 오픈하면 오를 거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송구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못해갖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일단은 벡트 오픈에서 근데 제가 중요한 걸로 잡은 게 뭐냐면 거래량이었거든요. 근데 네.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고 그 거래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와갖고 던져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그리고 팩트 이전에 좀 뉴스 중에 볼만한 게 뭐였냐면 리브라 청문회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퍼져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이게 뉴스가 좀 그런 부분으로도 좀 나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설문을 해봤는데 네. 비트코인을 안 갖고 계시던 분들, 비트코인 시장에 1년, 2년 있던 분들도 비트코인 안 갖고 계시던 분들이 최근에 많이 구입을 했어요. 벡트가 오픈한다고 해서. 근데 여지없이 일반 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구매하면 하락하는 현상이 요번에도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벡트 오픈이 좀 거래량은 적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건수는 적어도 이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상당히 크지 않았나요? 물론 굉장히 많지만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기관 투자가는 어떻게 사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냥 굉장히 그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라면은 기관 투자자는 그냥 큰 돈으로 와서 막 산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투자를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장 자체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누구도 남들보다 높은 가격에 사기 싫어하잖아요. 그쵸. 아니 일반 사람들도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꺼려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기관들이 당연히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위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이거든요. 무슨 벡트가 오픈한다고 거기 그냥 무슨 업비트 원화 입금처럼 그냥 입금을 한 다음에 막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을 다들 이제 벡트에서 나온 거래량을 많이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비교를 하면서 타 거래소들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되게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인 의견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 뭐 후오비, OKX, 뭐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우리 국내 메이저 거래소들 등등등 거래량이 이제 막 수백억, 수천억 매일 같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속히 말해 자전거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거래량을 만드는 것들이 실제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기관들이 이런 거래량을 만들고 있냐? 다양한 캐피털사들, 펀드사들, 뭐 헤지 펀드들, 뭐 기타 등등. 한 펀드당 뭐 기본적으로 한 수백억 원에서 뭐 많게는 뭐 수천억 원까지 어떻게 보면 자본을 계속 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그러면은 이런 거래소들에서 그럼 왜 걔네가 자전거래를 하거나 막 그러고 있냐? 자전거래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재정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거래라는 것은 모든 거래소들이 시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알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0.12%까지도 노려가면서까지 거래를 하면서 조금씩 모든 거래를 통틀어서 이런 재정거래 봇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량들이 사실상 그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게 실제 거래량이 거의 뭐 한 대부분 한 60, 70%, 80%그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벡트는 왜 그게 안 되냐? 벡트는 일단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통과해야 되고 그런 API들이 이제 오픈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기관이나 가서 그 API를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에 꽂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API를 연결을 한 다음에는 또 많은 자본을 그 거래소에 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 많은 기관들이. 근데 이제 벡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막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돈의 현금 흐름이 이제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거에서 좀 감시를 훨씬 더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많은 이런 펀드들이라든지 캐피털사들이 이런 벡트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용하기 이전에 좀 약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선방을 쳐야 돼요. 누가 먼저 API를 꽂고 거기에 한 1,000억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그러면 자기네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런 거래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킥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했을 때는 어땠을까? 제가 했을 때는 어떨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없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올라가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또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변동성이 약한 시장에는 사실 이런 기관들이 관심이 없어요. 변동성이 커야 돼요. 여기 스윙폭이 커야지 내려가는 파동에서도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올라가는 파동에서도 많이 창출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재정거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격이 막 속히 말해 좀 난장판이 되면은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큰 폭으로 되면요 거래소들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는 패닉셀이 크게 일어나고 어디서는 멍 때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래량을 만드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기회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지루한 장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모든 전 세계 거래소 가격이 거의 일치하듯이 똑같았고 이렇게 횡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 거래부터 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시장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관들은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벡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펀드 캐피털 금융기관들이 마찬가지로 벡트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많은 그런 커스토디어 서비스까지도 이제 오퍼를 하면서 많은 큰 돈에 이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해결을 해줄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저는 그냥 좀 이번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벡트가 오픈하고 나서 가장 먼저 기관 투자자니까 큰 자금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주목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기다렸는데 그런 소식이 없어서 또 조금 실망했는데 스펀키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움직일 분들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전에부터 벡트 출범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주장들이 있어 왔죠? 일단 거의 대부분 뭐 저처럼 좀 펀더멘탈이 강해지고 기관들이 늘어서 오를 거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스펀키님이 얘기한 건 되게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서 오를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시세차익 거래, 재정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재정거래가 가능한데 재정거래를 하는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금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거 보는 기관은 건전한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해주는 기관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해주는 대형 자금 운용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재정 거래는 나 원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대형적으로 지금 뭐 팩트가 오픈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팩트 오픈이라면 투자사가 어디 뭐 우리가 뭐 보스턴 투자사라든가 이렇게 알만한 투자사들이 대형으로 자금을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였다 이런 뉴스 아니면 뭐 손정희 펀드에서라도 뭐 예를 들어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들어왔다 이런 게 시장의 촉매제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보면 거래량 자체가 그런 대형 기관들이 움직인 거래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팩트 오픈하고서는 오른다는 의견이 많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팩트 오픈하고 좀 떨어진 다음에 오를 것이다. 아까 말한 기관 매집이라는 또 그런 이슈들이 맞물리면 오히려 일반 전문가들이 말하는 상승보다는 일단 한 번 정도 하락을 기점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도 원래 팩트 오픈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한 달 전에 9월, 10월 전망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대단히 힘들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팩트 때문에 전망을 바꿨는데 역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팩트 오픈이 상당한 기대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물론 선 반영된 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좀 과했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팩트의 그런 호재성은 작년부터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제 잠깐 신길망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또 기대 심리가 붙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망의 오픈일이 되니까 또 기다림도 길었던 만큼 또 약간 팩트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줄 중 하나, 뭐 마지막 하나였다고 해야 될까요? 뭐가 없었어요, 딱히. 네. 그러니까 팩트 말고는 기대할 게. 근데 그마저 무너지니까 사실상 이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좀 하락 파동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실망 매물도 거의 더해져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좀 하락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둘 다 블랙을 입으셨고 오늘따라 눈빛이 이렇게 약간 슬퍼 보이고 이건 저만 느끼는 거 아니겠죠?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팩트 첫 오픈 날 거래량이 70일 비트코인밖에 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팩트가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의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까요? 두 분은 이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팩트가 호재 악재를 떠나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유명한 금융사들 있죠. 네. 증권사나 금융사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사가 들어온 역사가 없죠. 코인베이스조차도 암호화폐를 취급하던 업소지 뭐 그게 투자사를 운영했거나 대형 자산 운용사가 아니었는데 팩트라는 게 자체가 상징성인 거는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지금 증권사를 운영하는 6개 증권사 청산소만 10개인가를 운영하는 지금 대형 기관 IC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촉매제로 해서 그동안 암호화폐에 들어오지 못했던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팩트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규제안을 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 점차적으로 이 규제안이 조금씩 풀려나갈 거라고 보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거래량 부분에서는 일반인들은 실망을 했고 그런데 이제 미국 쪽 아까도 뭐 스펀키님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 그 자본 규제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솔직히 말하면 좀 프리한 스타일로 투자를 했던 진행했던 운영사들이 많은데 미국의 팩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의문점이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팩트에 자금을 넣어서 미국 쪽에 자본 규제를 얼마나 받을 것이며 세금 문제는 또 그동안에 없었던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만약에 팩트를 거래량을 끌어주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미국 규제가 계속 강화된다면 팩트로
오픈해놨지만 팩트에 직접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예상 밖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팩트가 악재로 작용하진 않겠죠? 어떻게 악재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그러니까 않겠죠? 악재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은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사실상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인프라가 하나 늘어나는 건 항상 호재예요.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또 벡트 같은 경우는 또 규제 안에서 또 그런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이제 달고 들어오는 역할을 해줬는데 사실상 그 벡트의 파트너사들 보면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디지털 그런 커런시를 좀 많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암호화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디지털 커런시로서 이제 활용이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재이고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금 네. 눈앞에 떡상 한 번 못 만들었다고 이걸 악재라고 부른다면은 그 그쵸. 사람은 네, 이 업계에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네. 네, 여러분 길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급락 이후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벡트 출시를 앞두고 미국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유도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페닉셀을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부분은 되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원래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가격과 뉴스가 좀 거꾸로 간다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는 만큼 뭐 호재들이 나올 때 이제 떨어지고 이제 지금 근데 이제 막상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좀 공포가 짙은 뉴스가 상당수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서운 뉴스가 나오고 이제 뭐 이제 고점일 때 좋은 뉴스가 나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 예전에도 이제 하락장 6,000불이 깨지면서 3,000불 때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왔을 때도 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패닉셀 유도하면서 좀 겁을 많이 줘요. 자기네가 좀 싸게 살려고. 그거는 항상 나오는 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3,000불 초반 때 비트코인 진짜 바닥일 때 막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네. 미국에 있는 유명 은행들이 이제 기사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비트코인 빵원 간다. 이거 보잘것 없다. 더 떨어질 저도, 거다.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식으로 바닥일 때 무서운 뉴스가 나와요. 근데 그러고 또 나서 뒤에서는 나중에 매수를 했다는 소문도 네, 들리고. 뒤에서 근데 그 뉴스 내보내면서 지네가 다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아이고. 기관들이 공포를 유도를 하면서 팔게 할 때는 그때 진짜 제대로 다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뉴스에 너무 농락이 되면 안 되고 기관들의 그런 농락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좀 약간 멘탈 단단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패닉세일을 유도한다. 이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분석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주말 거래량의 8배가 팩트 오픈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거래소가 신규 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팩트 거래소하고 코인베이스는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투자 알고리즘 자체가 다른데 팩트에서 코인베이스에서 많은 자금이 운영됐다고 하고 또 왜 코인베이스가 거래량이 많으면 기관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단순합니다. 요번 연도 인터뷰에 보면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인데 그 대표는 기관 투자는 사실 많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가 상당히 늘었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보내요. 왜 그랬냐면 바이낸스 자체가 뭐 미국의 증권법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됐고 규제가 좀 없는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미 투자가가 많은 반면이고 코인베이스는 워낙에 미국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니까 기관들이 또 많이 그쪽에는 자금이 이체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많으면 단순히 그냥 일반인보다는 자금을 좀 크게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중에서도 고래라든가가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은 되는 거죠. 그런 걸 근거로 기사를 쓰신 거는 같고, 근데 그거랑 직접적인 연관을 찾자면 사실 쉽진 않아요. 네. 두 분은 이 분석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정말 패닉 세일을 유도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어떤가요? 저는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원래 있는 일이에요. 항상. 그런가요? 네, 항상 그래요. 모든 시장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사이클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도 항상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가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과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비슷한 찰나에 있었던 이슈와 지금 뭐 이 가격의 결과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엮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쵸.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예전에 뭐 그 거시적인 이제 글로벌 경제에 있었던 이슈들과도 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 상승하거나 떨어졌을 때 그런 이슈들도 이렇게 엮어버리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엮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것도 엮어버리고 또 어떤 글로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도 엮고 약간 그게 있었는데 그냥 비슷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지금 더 높았거든요. 물론 뭐 마지막 순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어느 정도 이게 좀 예고가 돼 있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랍진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락 이후에 이게 급반등이 일어나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계속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닉셀을 유도하는 그런 뉴스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시장을 털어내야 되잖아요. 다 이제 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그런 좀 나날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혹은 어떤 세력가들이 패닉셀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면,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비트코인 시세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만약에 아까 뭐 벡트 오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7년에 우리가 9월 1일 날 중국발 악재로 비트코인이 하락합니다. 근데 그걸 끌어올린 이유는 사실 여러 의견이 많은데, 선물 거래가 진행된다고 12월 십며칠인데 이제 미국에서 공표를 하고 5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2,700만 원을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때도 선물 거래소가 오픈하고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다들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1개월 만에 680만 원까지 갔어요. 2,700만 원이. 만약에 그러면 팩트가 요번에 기대 심리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단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 요번에 하락은 300만 원, 뭐 하나로 한 4, 5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랑 똑같은 시장이 연출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만 본다 그러면 아직도 하락이 더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팩트가 오픈하고 실망 매물이 나왔고 떨어졌다고 봤더라도 만약에 그런 팩트를 제외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9월, 10월 중순까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고요. 근데 11월, 12월이 아마 엄청난 호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에 띄게 상승 곡선으로 가지 않을까. 예, 내년 반감기에 연결되면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도 연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고 뭐고든 간에 어차피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고, 사실 뭐 내년 2월에 올라가든 올해 11월 올라가든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결국에 지나고 나면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가격을 또 볼 수 있을까? 이거보다 네. 좀 더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막 300만 원, 400만 원일 때, 그때 이제 지금 이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제 1,000만 원이 깨졌다고 다 울고 있는데, 그때 막 3, 400만 원에 살 수 있는 네. 기회가 몇 달이 있었는데 결국 아무도 못 산 거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냥 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또 네. 더 내려가면 더 싸게 살 기회가 또 생겼네.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제가 뉴스에서 꾸준히 봤던 소식은요, 수백억 규모의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갑에서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 건가요? 일단은 뭐 수백억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자산가나 기관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단순히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지갑에서 어느 거래소, 특정 거래소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지갑에서 특정 거래소로 들어갔을 때 그게 매도 처리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도 처리를 하면 현금 인출이 되는 거래소여야만 해요. 근데 단순히 뭐 해외 거래소는 현금 인출금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더 많은데 네. 그런 거래소로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이 매각이 됐을 때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비트코인의 매도 사인, 그러니까 대량 매도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좀 돌려서 하면 뭐 테더로 바꿔서 은행으로 보내갖고 또 현금으로 빼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수백억 대라면 그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한 번에 빼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지갑 이동으로 인해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됐다 이런 걸로 비트코인이 매도 처리가 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는 좀 단편적인 생각이죠. 단편적인. 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코인을 사고 팔고 익숙한데 사실 제가 또 접했던 뉴스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뭐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뭐 속히 말해 OTC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니면은 본인의 자산을 분산하고 있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OTC 딜러들이 주변에 좀 있기 때문에 보면은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비트코인 거래는 원래 매일 이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월렛에서 저기로 가고 또 저기서 일로 가고 사실 뭐 그런 OTC 딜들 정말 월렛에서 월렛으로 이동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런 캐피털사, 펀드사들이 이제 OTC 거래들을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빼는 경우도 있고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꼭 그걸 갖다가 누가 시장에서 판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주 일방적인 생각인데 그냥 원래 거래소들의 그만한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정 거래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뭐 그런 기회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OTC 문의가 크게 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계속 굴리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수준으로만 딱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 거래소에 들어갔네, 팔려나 보다.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또 노려가지고 전략적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비트코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거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일반 투자가들은 근데 사실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거래소 쪽에서는 영향을 전혀 안 받죠. 왜냐면 뭐 그게 실제로 매도 처리될지 아니면 OTC 거래에서 그냥 거래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 투자가들은 뉴스나 이제 언론 매체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 이걸 또 사실 매도 처리되는 사인 마냥 해갖고 시장에 던지게 되면서 그게 또 시발점이 돼서 하락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또 코인이 반등해 버리면 자기는 코인을 잃고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본인의 목적이 그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갖고 물건을 획득한다든가 자산을 획득한다는 가는 목적으로 크립토커런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일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좀 자극적인 뉘앙스나 이제 이런 발언으로 아니면 뉴스라든가 유튜브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대부분 개미들이 다 감당을 해버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험하죠. 예. 일방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을 말하는 아까 스폰키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경우의 수는 다 제껴두고 그냥 매도만 위해서 이동이 됐다는 쪽으로만 뉴스를 내보내면 시장이 상당히 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급락한 그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에서 마진콜이 발생한 직후부터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우선 이 마진콜은 뭔가요? 일단은 롱이든 숏 포지션을 쳤는데 그분들이 이제 반대로 투자를 해서 대규모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 돈을 갚아라. 마진콜이라는 게 돈 갚아라. 전화를 콜을 한다는 의미의 콜. 그 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마진콜을 당해서 대규모의 자본을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그 돈을 지불했다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그 전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대량으로 뭐 비트맥스든 어디든 청산하기 위해서 비트를 매도하고 현금으로 돈을 청산했다는 내용은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을 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도 자본력이 좋았을 때도 나오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팩트 오픈하면서 비트맥스에서 같이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좀 연관성은 다른 때보다 좀 높습니다. 이 뉴스는. 네.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비트맥스의 마진콜 때문이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근거로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트레이딩 관련 된 얘기가 나오고 좀 기술적인 분석의 내용이 나와야 돼서 좀 일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게 기존에 비트코인이 2018년도 하락장 때 하락장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특정 가격의 비트코인을 항상 지탱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계속 지탱을 해줬던 가격이 이제 6,000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6,000불 갔다가 8,000불 갔다가 다시 6,000불 갔다가 7,000불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반등은 항상 그 6,000불 주변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6,000불이 깨지는 그 순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쭉 떨어져 버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소에 이게 스톱로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판매가 되게끔 이제 딱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국내는 그게 없고 거래소들이 도대체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네, 해외에서는 그 당연히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정 지지선이 떨어진 순간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5,000, 한 800불이 깨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스톱로스 즉 손절 그 기능이 이제 동시에 촉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이제 불을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근데 동시에 그 매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 양보다 매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호가창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긁어버리게 되니까. 네. 사실상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일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 요 9,000불이 지금 비트코인이 뭐 9,000불에서 12,000불 갔다가 9,000불에서 13,000불 갔다가 9,000불에서 11,000불 갔다가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항상 근데 9,000불에서 반등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9,000불에서 계속 반등을 했는데 이게 한 번 깨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스톱로스가 다 폭발을 하면서 그냥 이게 호가창을 아래로 긁으면서 그냥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6,000불에서 3,000불로 떨어졌을 때랑 지금 아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 마진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9,000불이 계속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 어떻게 보면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롱 포지션이라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롱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만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롱에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돈을 잃고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그 돈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자본이 와가지고 가격을 밑으로 내려버리면서 그 롱 포지션에 그 어떻게 보면 걸렸었던 그 돈을 그냥 먹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래 또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개미들이 이제 일반 유저들이 이런 벡트라든지 이런 호재를 믿고 상승에 베팅한 것을 이제 갈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격을 억지로 밀어 내려가지고 이런 현상도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그 손절 범위가 9,000불이 깨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손절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 일반 유저들 및 기관들이 다 같이 거기서 손절을 마음먹고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게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떨어질 때 실제로 마진콜 당한 금액을 봐야 되거든요. 네. 마진콜 청산 금액이 6천억 원이었어요. 네. 그 첫 30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에 베팅한 6천억 원이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한 하락하면서 한 10% 20% 손해를 보고 있어도 뭐 그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마진 트레이딩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그게 이제 빵원으로 다 청산된 들어오게 거죠, 청산돼서 네. 빵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거기서 삭제가 되면서 하락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을 유도한 이 마진콜을 네. 유도한
그런 세력에게 그 돈이 그대로 이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펑키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보충하면 저게 되게 무서운 건데 팩트거래소 오픈하고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원래 기관 트레이더들은 이제 현물에 베팅을 하고 선물에 해칭을 해요. 네. 근데 이건 반대로 하는 거죠. 예. 원래는 현물에 투자를 해주고 해칭은 선물로 하니까 자본 규모는 현물이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해버리면 지금 같은 이런 마진콜이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6천억이라는 게 만약에 롱으로 베팅을 했을 때 내가 혼자서 자본가가 1조 원 이상 있다 그러면 역으로 그냥 때려버리면 그 마진이 다 청산이 돼서 그 사람이 독식, 승자 독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리만버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 모든 전 세계 자본이 롱을 봤을 때 숏을 그거는 이제 누가 개인이 돈을 넣어서 터진 건 아니니까 한 번에 뚝이 무너지 터진 건데 비트코인 시장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물론 300조면 대단히 큰 시총이긴 하지만 자산시장 중에서는 꼴찌예요. 예, 네. 꼴찌의 시총이다 보니까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펀더멘털이 약해요. 예, 그런 부분이 추후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 알고리즘 매매, 본 매매인데 사실 스탑로스 걸어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그거를 이미 예전부터 위험하다고 예견을 주식시장부터 해왔고 암호화폐는 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주식도 보면 어느 순간 모든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기관 트레이더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지점에서 다 손절식의 알고리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져 있어.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대량으로 매도 사태가 나와갖고 폭락할 수 있다. 근데 암호화폐는 더 진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이런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본 매매가 훨씬 더 성행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재작년 발표에 옛날에는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분을 뽑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를 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냥 자동 매매, AI 매매든 컴퓨터 매매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게 일시적으로 만약에 던져지면 패닉셀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비트코인이 급락한 네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볼게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불씨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도 막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저는 이 그 IFRS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특정 이런 기관들이라든지 그룹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이다, 무슨 자산이다,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막 많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제 본연의 그 펀더멘털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화 안 된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된 그런 자산,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라든지 그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서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런 자산, 균등한 자산, 누구도 찍어내거나 할 수 없는 약간 그 펀더멘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앙 제도를 좀 탈피하고 싶어하는 커뮤니티는 항상 전 세계에 좀 많이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그 비트코인을 응원하는 그런 커뮤니티들과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사실상 IRS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트코인을 평가를 하는 것과 트럼프가 비트코인 사기라고 말하는 것과 뭐 저기 중국에서 비트코인 금지시키는 것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펀더멘털이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누가 비트코인 좋다 안 좋다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바뀐다면은 사실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펀더멘털 자체가 비트코인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학회 영향을 이제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가 제도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페이스북, 리브라 얘기도 그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내재 가치나 그다음에 실물 상품으로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얘기를 갖다가 꺼내갖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뉴스화 한다든가 하는 건데 이게 금융자산,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근데 무형자산이다. 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일반 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것 때문에 회계 공부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차피 암호화폐라는 걸 지금의 회계 기준으로 뭐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보니까 중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지금 편입은 되게 생겼는데 지금의 또 법률상으로 제도상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제도를 새로운 다른 눈으로 보는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폐를 다른 시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공론화하는 입장이라고 보지. 이게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호재다 악재다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걸 호재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어떻게든 가격은 매겨졌기 때문에 어떤 가치든 가치는 매겨졌다는 얘기라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암호화폐가 자산이나 화폐는 아니다고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위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예전부터 사실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왔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끼워 말씀드린 맞추는 것처럼 특정 일이 있는데 네. 가격이 떨어졌어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사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코인이 현실에서 실물 화폐처럼 사용되는 그 현장을 소개시켜드리는 코린이가 찾아간다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좀 걸맞게 옷을 오늘은 좀 잘 갖춰 입고 나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변호사 법률 상담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 옷차림이랑 좀 어울리나요? 그럼 같이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 때문에 왔어요? 저 여기 변호사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팍스경제TV에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수임료를 저희가 이제 청구를 하게 됐죠. 근데 해외에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 회사가 그러면 암호화폐로 한번 송금을 해보고자 하는데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암호화폐로 송금을 받아보니까 한두 시간 걸려도 잘 안 됐던 그 은행 송금이 한 10분, 20분 만에 처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를 접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 결제 말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담 같은 것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암호화폐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분들이 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라는 류의 상담도 어느 정도 꽤 있었고요. 암호화폐로 결제는 어떻게 받으시나요? 결제는 그 의뢰인분이 사용하는 그 거래소에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저희의 그 암호화폐 주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거 외에도 이런 그 암호화폐로 지급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어요. 오. 네, 이런 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공학도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법률업하고의 융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학도로서의 블록체인과 법률가로서의 블록체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법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정비가 되면은 그때부터 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인터넷이 나온 지도 한 3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제 생각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어떠한 플랫폼의 발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5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블록체인 쪽 산업이 다음 단계의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순서로 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한 것에 대해 중국계 대형 마이폴, BTC TOP의 CEO인 장저얼은 웨이보를 통해 현재 7,000에서 8,000달러대의 강력한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하방 압력을 받아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반감기 강세장이장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삼성과 LG, SK텔레콤,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아마존 웹서비스, 라쿠텐 등 글로벌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디파인 컨퍼런스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신분증 관련 사업을, KT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시스템을, LG CNS는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빛이 최근 글로벌 재단과 함께 펜테온 프로젝트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펜테온은 코인빛과 코인빛의 글로벌 투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배당형 코인 프로젝트인데요. 코인빛의 거래소 투 마켓에서는요, 발생되는 수수료의 약 90% 이상을 펜테온 코인 보유자들에게 보상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인빛은 홀딩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하면서 배당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홀딩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함께 홀딩 시 가져올 기대 효과를 높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 급락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코인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반감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매수할 기회일까요? 근데 저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딱 얘기를, 그러니까 마니풀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이해관계거든요. 사실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올리면 좋겠죠. 그거는 맞는데 네. 일단은 아직은 더 의심을 해봐야 되고 지금 낙폭이 상당했지만 사실 그 팩트 오픈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 상실감이 더 컸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매수 기회라고 남들이 다 얘기한다고 해서 뭐 매수 기회는 맞죠. 분할 매수를 하는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모든 매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모든 자산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큰 무기는 현금입니다. 네, 현금이에요. 어느 포지션든 들어갈 수 있는 게 현금이야. 그러니까 포커에서 조커 같은 카드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요즘 이 하락장에서 고민에 빠져 있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본인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 왜 있는지를 한번 좀 뒤집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놓고 본인이 이 시장에 왜 투자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믿는다면은 사실 그냥 걱정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놔두면은 뭐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고, 근데 정말 불신이 있고 불신이 많고 못 믿겠다 싶으시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투자를 하고 계신지 네. 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고민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코리니를 부탁해를 통해서 상담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코인
그린라이트 다음 주에 뵐게요.